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후설의 논리연구 2권에 있는 표현과 의미에 대해서, 부제목으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논리학은 형이상학 탐구의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논리적인 형식은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논리적인 형식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 다시 말하면 언어나 그 명제들, 단어들, 이러한 것들에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되어서 심리적 논리주의의 이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자연과학이나 이와 같이 심리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대상에 대한 연구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정신이나 사회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는 논리학의 한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 그러한 논리학의 구성 요소 중에서 심리적 요소를 배제한 사태 자체를 고스란히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학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순수 논리학이라고 칭하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논리학의 어떠한 형식이, 논리적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의 구성 요소로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명제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와 같은 현상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 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그림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언어에 있는 이 요소들을 가지고 논리적 구성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언어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심리적인 요소들이 이와 같이 개입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심리주의 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후설과 거의 비슷한 연배인 프레게가 먼저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프레게는 후세르보다 11살 정도 이렇게 연상입니다. 프레게는 언어에는 지시체가 있다.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표시한다는 그런 기호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게의 이 언어에 대한 표시와 관련된 이론은 분석 철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게 이후에 이제 러셀,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데이비슨, 퍼트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분석 철학의 하나의 계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에 대한 그 표시 기능을 강조해서 프레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후설은 오히려 표시 기능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표현의 기능이 먼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후설의 이러한 언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구사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통한 표현인데요. 이 그림도 제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그림이 아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도 프레게의 이 이론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프레게는 언어는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무엇에 대한 지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혹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건들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언어는 이 대상을 지시하는, 그리고 하나의 표시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들려진 언어는 우리 안에서 이념적인 통일체를 구성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후설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어떠한 그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표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프레게의 하나의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히려 후설은 언어는 표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논의를 더 진행시키기 전에 우리 실제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점검하고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쇼펜하우어와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은 이 관념론에 많은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신으로부터 모든 대상들이 흘러나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념론이 이론적으로 또한 탁월하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실제론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대상이나 사태는 하나의 일반적인 대상이나 사태가 되는데 이 사태를 창조의 그 사태로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이와 같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론과 관념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절대적인 관념론을 취해서 이것을 그렇게 바로 캔슬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요, 만약에 창세 이전을 말한다, 창조 이전을 말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관념론이 전적으로 합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신화적인 메타포가 하나의 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이 관념만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순환 논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이 철학이나 인간의 모든 사유는 창조 이후로 창세기 1장 그 이후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하나의 신화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세계가 하나의 큰 장벽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념론과 실제론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 이전을 따진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정신에서 모든 물질이 흘러나왔죠. 그것이 맞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철학이나 이런 사유는 사실은 그 신화 이후로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실제론 혹은 반실제론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설은 기본적으로 실제론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반실제론적인 철학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논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서 후설은 언어의 그 표시 기능 여기에 먼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시와 이념적 통일체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타이틀인데요. 여기에 지시란 얘기는 언어의 표시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표시 기능으로서 어떠한 사태나 어떠한 대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태는 어떻게 보면 물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시원적인 상황으로 끌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물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설은 언어의 기능을 기호로서 보는데 이 기호의 기능으로서 하나의 표현 기능이 있고 표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표시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시하고 또 어떠한 개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프레게가 이것을 잘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이 모든 구사하는 언어에는 그 대상이 있고 그 무엇을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시선은 그 대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설은 아니다. 표현 기능이 그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고독한 영혼의 삶 속에서도 이 언어는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한숨을 쉬고 푸념을 했다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이제 독백이고 스스로 이렇게 한숨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발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설은 프레게가 말하는 이 켄타우로스, 이건 상상의 동물이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가지고 있고 표현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게를 이어준 러셀 같은 경우에는 황금산 얘기를 합니다.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시나 표시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언어에서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표현 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언어에 어떠한 표현 기능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표현 기능과 표시 기능이 있는데, 후서의 얘기는 이 표현 기능이 1차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지시 기능이 2차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기능으로서는 순수자의 의미 작용이고 하나의 사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표시는 무엇을 지시하는, 그리고 개별자에 대한 지시를 말한다. 혹은 어떠한 사태에 대한 지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표시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후설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언어 속에는 표시의 기능이 있고 지시의 기능이 있는데, 이 표시와 이 지시의 기능은 판단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 안에서 표시와 지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시와 지시의 기능의 본질은 판단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하나의 지시나 표시는 하나의 판단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안에는 그러한 신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강아지나 이런 존재들에게 뭘 말하면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러한 신비한 기능이 우리 언어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 있는 이 지시의 기능은 사유하는 자로 하여금 판단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지시하고, 그리고 지시된 것이 구성되는 그 판단작용들 사이에서 어떠한 기술적 통일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통일성이 바로 이념적 통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태를 듣게 되면 그 언어에는 지시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판단작용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통일적인 무엇을 수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념적 통일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명제이다. 하나의 사태에 대한 서술이다. 이러한 이념적인 통일체를 우리 안에서 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시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이념적 통일체를 산출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시로서의 언어는 이렇게 이념적 통일체를 산출한다. 즉 동기부여하는 것은 우리 언어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지시 기능은 사유하는 자에게, 모두가 다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는 그런 존재에게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시된 것이 구성되는 판단작용들 사이에서 기술적 통일성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통일성이 바로 이념적 통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 통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명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념적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태에 대한 서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표시로서의 언어는 듣는 자로 하여금 판단작용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그 판단작용을 통해서 이념적 통일체를 구성하게 만든다. 하나의 사태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를 하게 만든다. 사태에 대한 그 자신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이념적 통일체이고 하나의 그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산출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그 표시로서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내가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이야기 형태로 듣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야기 형태로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의 언어의 표시 기능인데, 이 대상을 지시하는 지시 기능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사유하는 자에게 어떠한 이념적 통일체를 산출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념적 통일체 안에는요, 여전히 이 안에는 지식의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이 안에는 언어의 기능으로서 지시적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그 대상적 상관자로서의 그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적 통일체는 어떤 사태의 존립을, 말하자면 이 사태의 존립이죠. 이것을 다른 사태의 존립에서 통찰해서 추리하는 경우, 지금 나에게 형성된 이념적 통일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태를 또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대상적 상관자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념적 통일체 안에 있는 대상적 상관자의 기능이 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대상에 대한 그 연상을 일으키고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 통일체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태의 존립을 다른 사태의 존립에서 통찰해서 추리하는 경우 그 추리는 그 증명의 결과가 통찰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관적 추리작용에는 그것의 근거와 규결되는 객관적 관계가 상응하고 있다. 이렇게 후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적 통일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대상적 상관자, 사유된 것, 이것은 여기에는 지시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대상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또 이리로 가까이 가게끔 우리의 이념적 통일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 통일체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사태를 이해했는데 또 어느 날에는 또 달리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을 가리켜서 현상적 변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현상적 변형 혹은 변향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상을 계속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적 통일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념적 통일체는 연상입니다. 그리고 표시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상을 계속해서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인상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인상입니다. 그래서 연상이라고 합니다. 연상이며 표시이다. 그리고 이 연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작용해서 다시 일깨워서 조직하고 창조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통일체를 만들어냅니다. 현상학적인 변향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표시 기능이고 지시 기능이다. 우리 안에 이념적 통일체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제 현상적 그 통일체를 또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표시로서의 그 언어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언어의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념적이고 현상적인 통일체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유의미한 명제가 되어서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서 나타난다. 유의미한 명제가 되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유의미한 명제가 되어서 언어라는 기호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후설은 보편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상이나 이러한 사태들은 다양합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듯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것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모았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개념이죠. 그것이 바로 보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명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명제를 구성하는 것은 단어이고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개념 자체가 보편입니다. 보편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인 이 사태가 하나의 명제 형태를 띠고 보편화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이 사태를 본인이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이고 현상적인 통일체로 나타났을 때에는 이제는 그것은 명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의 사태가 보편으로 이제는 발전한 것이고 보편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통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하나의 그 기능은 통지의 기능으로서의 표현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하나의 통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하나의 통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표현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정신적 교류를 의미하고 양자 간의 순수 자아가 합치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표현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그 기능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기능과 표시의 기능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기능이냐?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히려 표현의 기능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서 고독한 영혼의 삶에서의 표현, 이것도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고독한 영혼이 혼자 탄식을 하고 무언가를 말했을 때 이것은 표현이죠. 여기에는 지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에는 이 표현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존재한다. 표시가 아니어도 언어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유의미한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켄타우로스, 황금산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표현은 존재하는데 말하자면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고한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설학에 있어서 이 표현과 의미는 거의 이퀄입니다. 표현은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물을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설학에 있어서 이 표현과 의미는 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과 의미는 거의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 기능이 존재하고 여기에 통지 기능이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우선순위를 서로 정합니다. 표현 기능이 먼저 존재하고 여기에 통지 기능이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표현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지시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지시보다 의미를 앞서서 지시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언어의 기능은 오히려 표현이고 그 표현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앞서서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의 내용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한 지시체에 대한 것은 표시적인 기능은 두 번째의 기능이다. 2차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1차적인 기능이고요. 그리고 표시가 2차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이 표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표현과 관련해서 이 지시체 문제는 또 철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보니까 간단히 하나만 좀 참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에는 이 표현의 기능이 1차적이고 중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표시의 기능이 있는데 표시의 기능이란 것은 무엇을 지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체는 지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언어에는 지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켄타우로스나 황금사는 존재한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서로 간의 논쟁이 있는 것이죠. 러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러셀은 우리가 수로로 사용하는 거, 말하자면 보통 명사나 추상 명사나 형용사는 모두 수로입니다. 아름답다, 진실하다, 추상 명사이면서 형용사이죠. 자,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을 잃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셀은 차원을 달리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논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추상명사나 형용사도 존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신화적인 메타포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창세 이전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의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랄까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실제론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표현은 존재하는데 지시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언어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그 지시체 그리고 그 실제론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논쟁이 사실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학사적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표현 자체와 표현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엇이 나타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물 전체가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현과 의미는 같은 것이죠. 이 표현 자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현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요소라고 하고 있고 이 표현 자체의 모든 내용물은 의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의미는 심리적인 총체이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의미 지향과 의미 충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미 지향이라는 것은요 의미라고도 하고 의미 부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의미가 듣는 이로 하여금 혹은 말하는 이로 하여금 이 언어의 기능 속에 표현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향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안에 있는 그 표현 내용 안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라고도 하고요. 의미 지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미와 의미 부여와 의미 지향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에게 표현을 통해서 주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미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표현으로 나타나면 그 언어는 그 언어의 내용물은 의미인데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부여된 그것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미 부여이고 의미 지향입니다. 또 의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의미는
단순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의미 부여를 말하는 것이고 의미를 향하게 하는 의미 지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의미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의미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의미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데 그 의미가 존재할 경우 그것을 가리켜서 의미 충족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성 여부를 가리켜서 의미 충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존재할 때는 의미 충족이고 또 대상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공허한 의미 충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소리, 표현은 우선 의미 지향과 일체가 되고, 그러니까 표현은 우선 의미 지향과 일체가 되고 의미 지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내용물은 의미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관련된 대상과 관련해서 의미 충족과 일체가 된다. 그래서 대상을 향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미 지향이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의미 충족이 이것이 바로 언어의 표시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기능이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의미의 그러한 지향성이 하나의 지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시 기능이 2차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언어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하나의 표시 기능으로서의 언어를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죠. 우리가 직접 이 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의미 기능이고 하나의 표시 기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대상을 향하게 하는 하나의 표시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는 언어의 의미 혹은 의미 부여, 의미 지향 이와 같은 의미 작용이 하나의 현상적 통일체를 듣는 사람에게서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언어의 표시 기능에서 살펴본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작용들은 듣는 사람에게 의미 지향을 불러일으켜 내적으로 융합된 독특한 통일체를 형성한다. 이념적 통일체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통일체를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에게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은 표시 기능이 우선이 아니라 의미 지향이다. 그래서 이때 이 의미 지향은 저 사람에게서 단순한 하나의 표상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념하게 한다. 그리고 명명된 대상으로 향하게 하며 명명된 대상으로 그 사유가 그 관심이 향하게 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앞서 지적하며 말하자면 추리하게 만들며 어떠한 이념적 통일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이제는 추리하게 하고 앞서 지적하고 우리의 관심을 이런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표시기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의 표상작용에 의해서 B의 표상작용을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이념적 통일체 안에는 지시의 기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대상 혹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연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표상작용을 일깨워서 현상적 변향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이념적 통일체가 이 사태로 계속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태 자체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산출된 단어가 이 논리학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표현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현과 의미는 이념적 통일체가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표현 내용 속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명제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념적 통일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념적 통일체라는 것이 별도로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는 사태에 대한 하나의 명제 형태로 통일시켜서 표현한 것, 사태 자체를 하나의 우리의 사유의 형태로 해서 이념적으로 통일시켜서 표현한 것,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그 명제, 그러니까 하나의 사태에 대한 그 진술 명제, 이것을 가리켜서 이념적 통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표현 자체와 의미로 구성된 이념적 통일체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와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 차원을 떠난 사태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하나의 진술 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별적 차원, 이것은 사태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떠난 사태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진술 명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이러한 이념적 통일체가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태는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념적 통일체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사유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억을 사유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태에 대한 진술,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는 계속 생각하고 사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대상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태 자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본연의 그 목표이고 우리 사유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이죠. 말하자면 이념적 통일체 자체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태 자체를 우리는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후설은 인식이 아닌 의미를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의식적 자아가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 경험 그 안에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온 초월적 요소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아 안에 있는 순수 자아 혹은 초월적 자아만이 이 초월적 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초월적 자아가 이 초월적 요소를 감지해낸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설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의식하는 나, 생각하는 나, 이 나가 있고, 또 이제 후설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초월적인 나, 초월적인 자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설과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설은 이 둘은 서로 다른 존재는 아니다,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 사태를 우리는 더 이제 깊이 이제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의 의미와 이 사태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있는 이 속성 중에는 대상을 향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그 속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언어 안에 있는 하나의 지식 기능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적 통일체는 이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만 여기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하나의, 이 안에는 이 대상과 관련된 대상적 상관자가 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하나의 지식 기능이었죠. 이 안에 있는 그러한 대상적 상관자를 통해서만 이념적 통일체는 이 사태와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과 연관을 가짐을 통해서만 그 표현은 더욱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 통일체 안에는
이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적 상관자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노예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적 상관자가 실제로부터 하나의 요소가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이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실제론이 되겠죠. 여기는 물 자체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주관에서 이것이 산출된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 대상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실제론이라 이렇게 이제 후세로의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 대상적 상관자로서의 노예마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대상과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이념적 통일체로 하여금 여기에 가까워지게끔 이렇게 현상적 변형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에 있는 하나의 기능이다. 표현과 의미의 기능이다. 그리고 이 의미의 기능은 하나의 의미 지향을 일으켜서 또한 지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시의 기능은 우리에게 하나의 판단 작용을 일으켜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이념적 통일체를 구성하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이념적 통일체 안에는 이 대상을 향한 끝없는 연관을 통해서 여기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후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표현과 그 지시의 기능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의 본질을 깊이 연구한 것은 하나의 사태 자체로 돌아가서 사태에 가장 가까운 그 요소를 하나의 논리학의 그 형식에 이제 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후설의 언어의 본질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